자, 이어서 4월의 부동산 핫 이슈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투기 사태, 이른바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2차 신규 택지 후보를 공개합니다. 2사 공급 대책 중 가장 확실한 공급 방안이란 점에서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와 내달 초 신축 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를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3기 신도시 2차 신규 택지 후보로는 김포 고촌, 하남 강북,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LH 사태로 잃은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공급 시그널이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으로 작용하게 될지 월간 부동산 4월 회장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차) 신규 택지 14만 9천 가구 발표 임박입니다. 정부가 14만 9천 가구 규모의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 예정입니다. 자, 2사 공급택지 중 가장 확실한 공급 방안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평론가님, 자, 거론되는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의 분위기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2사 공급 대책에서 나왔던 게 수도권 18만 가구, 전국에 한 26만 3천 가구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미 1차 때는 이제 아시겠지만 광명시흥이라든지 뭐 부산 대저, 광주 산정에서 한 10만 가구가 나왔었고요. 그 나머지 한 14만 9천 가구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보통 1차에서는 이제 서남권을 좀 중심으로 봤다면은 이번엔 동남권이라든지 서부권, 동부권까지 이제 아우러서 이제 보게 되는데 유력 후보지 역시 뭐 김포, 고촌입니다. 그 다음에 고양, 대곡, 화정, 하남, 간북지구 같은 경우인데 간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시흥지구, 광명 시흥지구처럼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해제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제는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은 좀 있고 무엇보다 강남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강서구 살잖아요. 그러니까 김포 고촌이랑 가까워요. 김포 고촌을 보면은요 많이 발전도 했고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정책이 발표되겠지만 이미 선 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눈에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분위기는 매우 좋다라고 좀 평가해 봅니다. 지역적인 아까 지역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현장의 어떤 분위기까지도 지금 많이 끌어오르는 분위기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전에 지금 우리가 아픔을 당했듯이 이런 지역들에 있어서의 어떤 사전 유출,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떤 감지를 못하셨나요? 그러니까 워낙 사실 나올 곳이 뻔하다 보니까 뭐 김포 고촌이라든지 하남 그 강북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는 거의 된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반영된 호가가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 안에서는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 택지 개발은 정부의 공급 대책 중 가장 확실한 공급 방안이자 가장 예측 가능한 방안이라고 꼽힙니다. 자, 최근 다시 들썩이고 있는 서울 집값 상승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자, 교수님, 네.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한 주택 공급 효과, 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근데 과거에 이제 분당 일산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판교 위례 이런 것들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지정되면 가격이 딱 오르고 그래서 계속 올라요. 네. 그러다 입주하면 거의 입주 폭탄 맞습니다. 그냥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 패턴을 똑같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좀 오르더라도 나중에 입주할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당장 공급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공급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무리하지 마라. 이런 정도 외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격 안정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지금 오늘 발표한 것들도 보면 이제 뭐 14만 9천 호 이 정도는 분당의 한 배 반이거든요. 분당이 10만 호 정도니까. 그러니까 한 900만 평, 1000만 평을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어마어마한 게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고 그전에도 있었으니 이제는 시장이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과연 잘 진행될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LH에서 그냥 정부 국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뺏어가는 게 아주 관행적으로 잘 됐지만은
최근의 사건들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반발이 좀 크지 않겠느냐 이런 게 그렇죠.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기 신도시 기존에 발표한 물량들도 뭐 물량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자족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새로운 물량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보다는 기존 물량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할 것인가 이쪽에 더 치중하는 게 좋지 않냐. 지금 기존 물량이라 말씀하시는 이게 거는 기존에 쏟아낸 물량들. 쏟아낸 물량들. 예, 3기 신도시 뭐 1단계 그다음 또 올 초에도 했고 그렇죠. 또 뭐 몇 번씩이나 공급 계획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추스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네.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물량만큼 다 공급이 된다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2024년 5년부터는 굉장한 가격 안정이라고 해야 될지 하락이라고 해야 될지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물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무리하게 하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진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내 집 마련 꿈꾸는 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자, 오는 7월부터 풀리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총 32,200가구 중에 절반에 달하는 14,000가구가 신혼 희망타운으로 분양되는데요. 자, 다른 청약에 비해서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데다 대출 등 혜택이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면 도전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요 신혼 희망타운 네. 요 부분에서 한번 뭐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 그 신혼 희망타운 그 입주 기본 자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이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혼인 계획 중에 있고요. 모집 공고일부터 1년 안에 나 혼인했다라고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또한 6세 이하의 한부모 가족도 가능하고 혼인 2년 이내 또한 예비 신혼 부부도 이번에 그 가점제를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물량에 특공다직 다 포함해서 한 70%가 이런 신혼부부에게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러면 이제는 신혼부부가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LTV 70까지 높여주겠다라고 이제는 나오고 있고 연 1.3%의 이제 고정금리에서 당연히 이제는 장기로 이제는 가겠다, 장기 금리로 가겠다는 건데 사실 여기서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대출 받아서 샀어요. 예를 들어서 들어갔습니다. 분양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은 뭐 가족 요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 50%까지 환수하겠다. 사실 이게 좀 어폐가 있거든요. 자산 가치를 인정 못 하겠다는 근간에는 이제는 이거에 대한 초과 수익에 대한 거는 시세 차익이 그런 거는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게 근간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신혼부부들이 내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자산을 증식되는 목적으로도 이제는 활용되게 될 텐데 이거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 보니까 과연 신혼부부들이 반응을 할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저는 충분히 예상되고 납니다.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그 주택 공급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좀 기존의 거를 좀 챙겼으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자, 우리 그 평론가한테 질문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2030 신혼부부에 대한 어떤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경 쓰는 예, 모양새를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외적으로 40대, 50대의 무주택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대 간의 어떤 갈등, 형평성, 이거의 어떤 밸런스가 잘못하면 깨질 수 있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뭐 여당 지지 세력이 젊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굉장히 편협된 생각 같고 네. 우리 사회가 이제 가장 보듬어야 될 계층이 누구냐 봤을 때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 이 사람들이 미래를 짊어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혜택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좀 살펴주자. 라는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건 맞지만은 좀 과도한 게 아니냐. 그쪽은 물량이 남아 돌고 뭐 미분양도 나올 수 있고. 네네. 근데 이쪽은 이제 아예 혜택도 다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은 좀 가혹하다. 그리고 네. 이 문제의 출발점을 보게 되면은 사실 혼인 부부나 40, 50 세대나 둘 다 공급만 많았으면은 큰 문제 안 됩니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물량을 거의 다 없애버려 놓고 좋은 지역의 물량은 더더욱 없애버리고 나중에 이제 찔끔찔끔 물량이 나올 네네.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혼부부한테 50% 이상을 배정을 하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0평 살다가 30평을 한번 이사 가고 싶다. 이 사람들은 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대출도 안 나오고 꼭 이 사람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버려야 될 사람이냐?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적어도 이제 물량이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되지만은 이런 단계에서는 신혼부부에서 절반 이상을 한다?
그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3200가구 중에 14,000가구, 네. 절반, 거의 절반에 예. 육박하는 물량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진입할 수 있는 물량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까지 말씀을 좀 예. 해주셨고요. 그러면 우리 무주택자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무주택자들에 있어서 현 정책에 있어서 대출을 제도를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규제 지역, LTV가 딱딱 지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정부대출이. 최근에 보궐선거 이후에 현 정권에서 대출 규제 완화와 예. 그리고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얘기를 꺼내다가 다시 쏙 들어갔습니다. 예. 아니,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펴야지 올바른 우리 서민들의 좀 도움이 될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가 한 것들은 그 단기적으로는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전부 다 서민들한테 독이 된다라고 알려진 정책을 해왔습니다. 뭐 세금, 뭐 부자 증세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뭐 부자 불편하게 하면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거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재밌고 그럴지 몰라도 그런 세금이 늘어나면 나중에 공급이 줄어들게 돼가지고 더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 정부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헨리 조지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길거리 개를 없애고 싶으면은 개에다 세금을 매기고 주택을 없애고 싶으면 주택에 세금 매기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지금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기적으로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대출 규제하면은 서민들은 고금리로 더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한테도 뭐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그 처음 사는 사람한테 90% 대출 이런 얘기 하는데 최고점일 때 아무 주택이나 90% 대출 받아 들어가면은 10%는 쉽게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은 바로 파산으로 이끄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정책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문제점 진단부터 좀 잘못됐거든요. 장관이 처음에 취임할 때 이번 정부 출범 때 투기꾼의 문제 때문에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는 공급과 유동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동안 공급 충분하고 뭐 투기꾼 잘못이다 그래 투기꾼이 잘못했다가 임대사업자가 또 잘못한 걸로 해서 또 뚫게 패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갭 투자자가 저 뭔지 모르겠습니다. 2년 3년 뒤에 들어가려고 산 것도 갭 투기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시장하고 동떨어진 정책을 내는데 그 사람이 또 악인이었고 뭐 또 착한 임대 운동하면서 안 내리면 또 악인이었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라는가 하면은 야 그게 아니고 유동성이 문제여서 가구 분화가 문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가구 분화하고 이제 유동성이 문제면 다른 정책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문제 진단이 뭐냐? 며칠 전에도 여당에서 높은 사람이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린 주범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도대체 문제 진단이 뭔지 모르겠어요.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처방이 처방은 더 나오지.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 처방을 보면요. 교과서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외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것들은 아마 뭐 그런 거 못 바꿀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못 바꾸고 이제 뭐 아주 피해 보는 사람 몇 명들 누가 봐도 좀 안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기초수급 탈락이 된다라든가 공시가격 때문에 아니면 이제 뭐 30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보이스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거나 뭐 그런 사람도 좀 해소해 주는 차원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의기소침하지 않을까 예. 염려가 됩니다. 자, 지난달 월간 부동산 3월 편에서 신도시 투기 논란 속 이사대택의 향방에 대해서 논해봤는데요. 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자,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대한 청문회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불안한 부동산 내간의 여야뿐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신이 가득한 가운데 평론가님, 자, 중요한 거는 정부의 정책, 정부의 진행 과정, 신뢰입니다. 네.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될 텐데, 자, 회복 가능할지,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힘들죠. 힘들다. 저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에 너무 공감했던 게,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라는 게 뭐 또 사는 집이라는 게 이제 거주의 개념 좋죠. 근데 재산의 개념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이번 정부는 이걸 가지고 재산 증식에 대한 거를 인정을 못 하니까 자꾸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어떤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파트를 가지고 아니면 내가 사는 집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시키면서 내 미래를 바라보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해주니 자꾸 규제 정책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
뻔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 오르게 되고 엄한 사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한 사람 잡게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신뢰를 국민들이 주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의 변화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공급 늘린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인식의 변화가 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공급을 늘려주는 거. 근데 문제는 조건을 너무 많이 달아버리니까 과연 이게 그러면 인식의 변화가 정말 있었던 건가? 라고 좀 의구심을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비판도 좋지만 비판에 더불어서 대안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각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평론가한테도 뭐 여쭤봤지만은 신뢰 회복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자, 그렇다고 하면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공급 대책, 공급에서는 민간도 있을 테고 공공도 있을 텐데요. 교수님께서 우리 정책권자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했을 땐 어느 정도 풀릴 것이다라고 한번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뭐 있을까요? 사실 국민들을 부담 품고 하는 것들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 그나마 한번 좀 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자꾸 서울시하고 공공 주도냐 민간 주도냐 싸우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5년 동안 서울에 공급된 걸 보면은 공공에서 공급한 게 한 5% 조금 더 되고요. 95%는 민간에서 공급했습니다. 이 5% 공급한 공공을 2배, 3배 늘려봐야 10%,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민간이 공급하는 95%는 조금만 부추겨줘도 10%, 20% 쉽게 늘어요. 10%, 20% 느는 거, 얘는 2배, 3배 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공공이 주도하면 주도할수록 민간이 위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은 다양한 규제를 받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공공이 하면 혜택을 주고, 그럼 민간이 축소되는 물량하고 공공이 늘어나는 물량, 총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둘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서울엔 집이 부족하니 뭐 공공만 고집할 게 아니고 시장도 민간만 고집할 게 아니고 둘 다 잘 되게 한번 협조를 해서 하면은 서울 시내 공급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서울 시민이 좋아진다. 뭐 그런 측면을 하나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정책 만드는 데 시간 걸리고 또 공표하고 그렇죠. 시간 걸리고 지금 뭐 대선이 내년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의미 없는 것 같고 네. 적어도 지금까지 정책을 펴면서 어마어마하게 피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피해 본 사람들. 임대사업자들이라 다 부자가 아니고 생계형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담이 많아져서 포기해야 될 정도로. 임대료가 뭐 세금이나 이런 늘어난 부담을 감당 못할 정도까지 늘어난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뭐 수십 년간 살았는데 재산세 많이 내려서 쫓겨나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끼안아줘야 돼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살려놓고 해야 되지. 자기들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국민 중에 일부 몇 명 안 된다 해서 두들겨 패고 그 사람들 집 나가라 그러고 그런 사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나 이런 거 하는 것들도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 유일합니다. 어떤 지역 딱정해서 거기는 뭐 못 사게 하고 5억 이상 되면 또 뭐 얼마, 9억 이상 되면 얼마.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기한 것들을 우리나라는 다 해야 되는지 지금 외국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가끔씩 연락이 오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궁금하대요. 이것 때문에 몇 년 지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세계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 있으면 이제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글로벌 스탠다드에.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봅니다.